사람들은 제각각 흥미로운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독이 구축해놓은 기생충이라는 뼈대에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서 기인한 살을 덧붙이며 말이죠. 이런 류의 영화들이 개봉할 때마다 항상 있는 일이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맞아요. 북한 공자원에 대한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제 비즈니스멜로 보낼 건 아니라고 봐요. 비즈니스멜이잖아. 아니 뭐 돈 몇만 원 좀 붙여서 얘기해 주든가 그럴 거면. 영화 속 소품이나 인물들의 대사, 행동, 감독 연출에 담긴 의미의 정답을 알고 싶다면 봉준호 감독님 GV나 인터뷰 검색해보세요. 거기에 봉피셜 다 나옵니다. 유명한 평론가의 해석도 봉피셜 앞에선 무색합니다. 무색할까요? 작품이라는 판이 깔리면 그 위에서 미주알 고주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평론가의 생각도 맞고요, 내 생각도 맞고요, 당신의 생각도 맞아요. 말했다시피 감독의 오피셜이 있을지언정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 그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많아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영화 기생충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리뷰 읊어봅니다. 스포일러 많아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카이캐슬에서 차민혁이 그토록 집착하던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급, 계층, 신분 뭐라고 부르든 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정해놓지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바로 그 피라미드 말입니다. 영화를 보며 제 머릿속에는 키워드 5가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 냄새, 물, 그리고 계단과 변기. 영화에는 2가지 선이 있습니다. 박사장의 선과 그의 아내 연교의 선. 박사장의 선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계선을 말하는 동시에 계급과 계급 사이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연교의 선은 설명 들어갑니다. 기택의 가족은 지인의 소개 형태로 하나 둘씩 박사장네 집에 취업을 하는데 연교는 이를 두고 믿음의 벨트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라고 덧붙이며 말이죠. 박사장의 선이 계급과 계급을 나누는 횡선이라면 연교의 선은 계급과 계급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횡선입니다. 종선입니다. 종선. 박사장은 횡선, 연교는 종선. 죄송합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님이 운전기사, 과외선생,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가져온 이유도 가난과 부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은 레바님의 4개의 선인 줄 알았는데 봉준호 감독님은 불과 2개의 선으로 인간 사회를 그려냈습니다. 또한 그는 스케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자라는 채색까지 더합니다. 겉으로는 지연이지만 실제로는 혈연으로 이어진 이 믿음의 벨트는 그 기저에 학력, 경력 등 스펙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기택네 가족은 그 누구도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없습니다. 영화의 초반에만 해도 전원 백수였고 피자 박스 접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급 저택에 데려다 놓으니 맡은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고 모두가 만족스러워합니다. 우리 사회 속 만연한 믿음의 벨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역시 봉준호 감독님. 아니 그 인터넷 보면은 막 봉준호 감독님 막 머리 크다고들 막 놀리고들 앉았는데 놀릴 게 아니야. 그 부러워해야 돼. 그 안에 그 아인슈타인도 머리 겁나 컸다니. 영화의 중반쯤이 됐을 때 기택네 가족은 박사장네 집에 전원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기생이죠. 하지만 이 기생충들과 숙주의 틈 사이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완벽했던 기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사람의 후각을 자극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또 뭐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잠깐만. 어디 보자. 이게 몇 번 트랙이었더라? 선이 그랬지, 선이. 같은 특성을 가진 선과 냄새, 이 둘로 인해 기택의 가족은 완벽한 기생에 성공하고 또 파멸합니다. 선을 철저하게 지켰기에 좋은 평가는 물론 신뢰까지 받는 기택네 가족. 여기서 잠깐! 그들이 행한 모든 거짓과 불법은 이미 선을 한참 넘고도 넘어서 두만강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간 수준이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기생충으로서는 선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잘생겼어 아주 그냥. 아유, 내가 여자였으면 내가 고백했다. 네, 어쨌든 손을 잘 지켰고 그들은 거실에서 양주 파티를 벌입니다. 백사장네 가족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그 사실에 대해선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냄새를 맡죠.
술 냄새가 아닌 기택네 가족의 냄새 말입니다. 감쪽같이 속이며 철저하게 선을 지켰는데 정작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은 행동이나 언어 따위가 아닌 냄새입니다. 만약 벽이라면 또 모를까, 이 냄새라는 것은 하트네, 사랑해요. 네. 이 냄새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을 넘습니다. 박 사장에 의하면 기택은 선을 넘듯 말듯 하면서도 결국 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풍기는 냄새는 그렇지 않죠. 그 냄새는 그들의 거주지인 반지하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화에서 그려내는 사회계급은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나뉩니다. 대저택에 사는 박 사장네 가족, 반지하에 사는 기택네 가족, 지하에 사는 근세. 봉준호 감독님은 반지하라는 공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곰팡이가 피고 눅눅하지만 햇빛이 드는 순간도 있어 지상이라고 믿고 싶은 곳이다.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지하로 갈 수 있다는 공포감도 존재한다. 기택네 가족은 성공한 가족의 대저택에 기생하여 햇볕이 드는 지상에서의 삶에 도취됩니다. 결국 이 집은 우리 것이 될 게 아니냐라며 마치 승천을 예약해둔 이묵이라도 된 것 마냥 거만을 떨죠. 하지만 그들은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근세는 반지하나 지하나 다를 바 없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혐오하던 곱등이 바퀴벌레처럼 테이블 밑에 숨어 음식물 찌꺼기들과 뒤섞인 채로 말이죠. 냄새 이야기를 들은 기택네 가족은 결국 자신들은 기생충일 뿐이고 숙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시점부터 여유 넘치던 기택의 얼굴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기우는 다혜에게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지 묻기도 하죠.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은 다혜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고 정식으로 고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러한 심리 변화는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말한 지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그들의 본질인 냄새가 들통난 데다가 지하실의 발견 및 근세와의 조우는 기택네 가족에게 있어 막연했던 공포가 뚜렷해지는 사건이죠. 때문에 기우는 공포의 근원인 문광과 근세를 없애기 위해 수석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랬다가 자기 머리가 깨지지만요. 기택 또한 공포에 사로잡혀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토록 잘 지키던 선을 넘어 박 사장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하에 있던 근세가 지상에 나타나고 박 사장이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을 때 기택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충동적이고 방어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방어적인 살인, 아니면 몸부림? 기택은 지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이 지하에 살고 있는 근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세를 보며 코를 막는 박 사장의 행동은,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휘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근데 표현력은 좋아. 그러니까 기택이 요새를 태웠어. 그리고 여기저기에 막 현수막이 막 달려있는 거야. 난 지하인이 아니다. 반지하와 지하는 다르다. 곧 햇살 가득한 지상으로 나아갈 우리는 예비 지상인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데 박 사장이 거기에 미사일을 날린 거야. 미사일의 이름은 아니야. 폭발할 때 나는 소리는 네, 다음 지하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 좀 읽어야지 이거. 그래서 박 사장을 찌르는 기택의 얼굴에는 분노 따위의 감정보다는 공포가 서려 있고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크고 작게 등장해 기택네 가족의 처지를 대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물뿐만 아니라 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액체? 영화의 초반 개뿔도 없는 기택네 가족은 필라이트를 마십니다. 필라이트 저도 딱 한 번 마셔봤습니다. 왜 딱 한 번밖에 안 마셔봤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전원 취업에 성공한 뒤 그들은 삿포로를 마십니다. 충숙만 빼고요. 충숙은 왜 여전히 필라이트를 마시고 있을까요? 아니 왜 마시냐고. 나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필라이트를 마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필라이트에서 삿포로로 바뀐 것을 보아 그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장소는 여전히 반지하고 술의 종류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반 그들은 대저택에서 양주를 마십니다. 그들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마셔서도 안 되는 술이죠. 그리고 그때 번개가 쾅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이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배탈과 소화의 은유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된다고 했죠. 잠깐만.
박 사장네 집을 한 마리의 짐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택네 가족은 이 짐승의 뱃속에 자리 잡아 적당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기생충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적당히 지키던 선을 넘어 한자리에 모두 모여 필요 이상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대니 배탈이 난 겁니다. 배탈이란 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었거나 혹은 정해진 양이라는 선을 넘어 무리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죠. 그리고 나서 쏟아지는 마치 소화액 같은 장대비. 뱃속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 싹 비워내야겠죠. 선 넘었다가 호되게 당한 기생충들은 서둘러 숙주의 몸에서 벗어납니다. 마치 소화기관을 통해 체외로 도망치는 혹은 쓸려나가는 기생충들처럼 그들은 쏟아지는 소화액을 맞으며 길고도 긴 길을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하강의 길에는 정말 수많은 계단이 존재합니다. 스태프들이 계단 시네마라고 부를 정도로 영화에는 유난히도 많은 계단이 등장하고 인물들이 그것을 오르거나 내려감으로써 그들의 지위 그리고 계급 간의 격차가 표현됩니다. 가는 것마저도 한참을 올라야 하는 박 사장네 저택에는 수많은 계단이 있고 그들은 많은 장면에서 계단을 오르며 등장하거나 자연스레 생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게 기택네 가족은 심경이나 처지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하실을 발견할 때도 그랬고 장대비를 맞으며 집으로 갈 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는 그들도 마음 놓고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있으니 바로 그들의 집에 있는 변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사실 반지하 집에 계단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가 변기를 사용할 때라는 사실 자체가 재밌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제일 높은 곳. 이 반지하 집에 있는 이 변기는 그들에게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금을 내지 못해 핸드폰도 다 끊겼는데 훔쳐 쓰는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까지 걸리자 그들은 간단한 메시지조차 주고받지 못해 세상과 단절되죠. 때문에 민혁이 집에 방문할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유일한 일자리로 기대하고 있던 피자집과도 연락을 못하게 됩니다. 기택네 가족이 낙천적이고 연출이 아무라지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당장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됐네. 그러나 다행히도 집안 곳곳을 돌아다녀도 잡히지 않던 와이파이는 변기가 있는 곳에 오르자 잡힙니다. 덕분에 그들은 피자집에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나마 필라이트라도 사다 마실 수 있는 푼돈을 벌게 되죠. 변기 덕분에 내려가기만 하는 기택네 가족이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바로 이 변기 덕분에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지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반지하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택네 가족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와도 같은 변기가 말하고도 웃기네. 변기가 보루요. 마지막 보루. 정신적 보루. 야! 정신적 보루! 변기! 야! 어쨌든 그 정신적 보루와도 같은 변기가 박 사장네 집에서 도망쳐 왔을 때 하며 역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던 기정은 똥물만 뒤집어 쓰고 체념한 뒤 그 위에 앉아 담배를 태웁니다. 마지막 정신적 보루와도 같았던 그 변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소화된 기생충의 종착역이 되어버렸으니 절망적이었겠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기택네 가족의 이름에 기생충의 기하고 충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건 오피셜이에요. 그런데 이 변기에도 기자가 들어가. 이거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이렇게 영화 기생충 속 5가지 키워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핥고 삼켰다 뱉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기생충 영화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영화가 불쾌하고 불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본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만에 알람 설정 노래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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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